그 오늘 주로 할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분야인데, 이 프로그래밍이 첫 번째 판하고 두 번째 판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 봤었는데, 그동안에 또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이거 하게 되면서 참 재밌는 거 좀 많이 좀 구했었는데, 여기 13, 14, 15,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이 상당 부분 이제 두 번째 판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 책을 읽었을 때, 여기 데이터 과학 함수에 나와 있나? 예. 디퓨즈 앤 인젝트 패턴이란 말이 나오는데, 혹시 요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디퓨즈 앤 인젝트 패턴. 저는 처음 듣습니다. 장사모님 혹시 요거 그때 책 할 때 나오지 않았나요? 네. 제가 저번에 했었을 때 제가 썼는지를 모르겠는데 뭐 개인적으로 쓰기는 조금 했는데 근데 좀 저도 쓰면서 헷갈리더라고요. 인쿠어스하고 인쿠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터 조건 저장하면서 그렇게 로딩하는 식으로 쓰기는 썼었는데 조금 개념이 좀 명확하게 안 잡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행님도 이런 부분은 이제 처음이시죠? 네. 주로 그동안 이제 파이썬 많이 쓰셨을 테니까 그동안 이제 R 많이 쓰시다가 그래서 일단 역사부터 잠깐 얘기 들을게요. 역사가 없네. 원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여기다 갖다 놨구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늦게 들어왔는데 방금 전에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챗GPT 여기 프로그래밍 쪽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래밍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파이썬이나 자바라든가 C라든가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여기서는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은 많이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고, 그 전에 일단 프로그래밍이 여기 관련돼서 제일 중요하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옛날에 어태치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요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비주얼 써봤습니다. 베이직에 설명. 예. 그런 느낌 같은데. 이거 근데 저희가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함수가 엉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스코핑이라는 개념 배우잖아요. 그래서 스코프이 되게 중요한데 스코프이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스코프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되게 이제 차이가 많잖아요.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C가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970년대 그때 스코프이라는 개념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C가 담아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스코프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좀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캡슐화 이런 거 잘해가지고 좀 이제 버그라든가 아니면 이제 되게 코드가 좀 깔끔하게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초창기에 뭐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이랬을 때 코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되니까 결국 저희가 해주는 일이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일인데, 데이터 프레임을 어태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변수들이 사실은 뭐 데이터 프레임이 리스트잖아요. 리스트가 묶어 놓은 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벡터 형태로 이제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태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빌랭스 한해서 평균 구하게 되면 쉽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운 나쁘게 변수명하고 아니면은 다른 이제 객체명하고 함수명하고 이렇게 충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예기치 못한 이제 부작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급적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베이스 아래 이제 어태치는 아직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쓴 다음에 디태치를 해가지고 항상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하나의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다음에 이제 width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width가 이제 스코핑을 하나 이제 구현해 준 거죠. 혹시 width 써보셨어요? 저는 미드 자주 쓰는데. 아, 그러세요? 그래서 width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코핑을 그 앞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전역 변수로 해가지고 전역 환경으로 이제 다 풀어 놓은 거고, width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이렇게 감싸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요 안에 이제 width에 들어가 있는 것만 요 안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파이썬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요 width를 가지고서 요 스코프 범위 안에서 앞쪽에 있는 이런 어태치 같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width 함수가 그 다음에 나왔었던 이제 좀 이제 진보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aggregate 함수가 나오는데, aggregate나 이제 여기 앞쪽에 저희가 베이스 아래에서 쓰는 subset이라든가 aggregate, merge, transform 뭐 이런 이제 그 함수들이 있잖아요. 이 함수들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그 요 함수 안에서 여기 이제 penguins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변수명이 사실은 penguins의 이제 빌 depth mm이라고 하는 변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특정하기 위해서 앞쪽에 뭐 저기 달러 표시라든가 블랙킷 표시 두 개를 해가지고 얘를 특정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aggregate라는 함수 안에서는 얘가 이제 하나의 스코프이죠. 요 안에서는 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코핑 해주는 범위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width라든가 aggregate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가져왔다라고 보시는데, 이게 이제 디플라이알이 나오기 전까지의 세상이었었던 거고, 디플라이알이 나오면서 이제 그 데이터 마스킹이라든가 아니면은 타이드 이밸류에이션을 가지고서 이런 이제 스코핑을 좀 이제 그 타이드버스 프레임워크 안에서 환경 안에서 좀 이제 멋지게 구현해 놨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게 되는 이 프로그래밍 쪽에 있는 그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쪽에 이제 역사가 예. 이 역사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S 언어에서 어태치의 데이터 이제 범위, 스코프에 대한 범위를 이제 정리를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존 셰인버하고 야스티가 이제 데이터 마스킹 공식을 좀 가져왔고, 1997년에 이제 피터 델가도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트랜스폼 베이스 सब셋 요런 이제 베이스 아래 스코핑 그 데이터 프레임의 스코핑의 내용을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로크 티어니가 이제 퀄저라고 하는 이제 그 쿼테이션 뭐 클로저 뭐 이런 걸 약자인 것 같은데, 그게 모태가 되는 이제 그 포뮬러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2001년에 이제 위드라는 걸 이제 만들었고, 결국은 이 앞쪽에서 이런 이제 스코핑에 대한 부분을 디플라이에서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그 2014년에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타이드버스에서 알랭이라는 이제 패키지가 이제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타이드 이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구현을 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쓰고 있는 뭐 컬저라든가 인젝션, 그다음에 데이터 프로나운 이런 개념들이 도입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저기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인코라든가 그다음에 뱅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호들이 많이 도입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번 이제 그 구문이죠. 그런 개념을 그런 이제 신텍스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diffuse and inject 패턴이다라고 해가지고 요 이제 그 괄호 2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인브레이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인브레이싱 안에 이제 변수명을 넣게 되면은 쿼테이션 없이 이제 함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환경 아래에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diffuse and inject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타이디버스에서 그 모던 R이죠.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래밍을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diffuse and inject 패턴이 뭐냐? 이게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마스킹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펭귄즈라는 게 데이터 프레임인데, 여기에 이제 스피시즈라는 변수를 저희가 이제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간단한 구문에서 스피시즈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요 펭귄즈에서 요 아래가 있는 게 하나의 이제 스코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앞쪽에 위드라든가 어태치라든가 그다음에 뭐 에그리게이트라든가 이런 이제 함수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스피시즈가 바로 이제 변수로서 요 스코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알아먹는 거죠. 알아먹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서 필터가 이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데이터 프로나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스피시즈가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리터럴리 보게 되면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없더라도 이 코드는 돌아가는데 명시적으로 요 펭귄지의 스피시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프로나운이라는 걸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 펭귄지의 어쨌든 데이터 프레임 안에 요 컬럼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필터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데이터 마스킹을 이제 오버라이딩 해서 명확히 이제 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마스킹하고 타이드 이벨리에이션 관련되는 내용들을 잠깐 비교해 놨는데, 결국은 이제 타이드 이벨리에이션 대부분의 한 95% 정도의 데이터 오퍼레이션 요거 자체는 이제 타이드 이벨리에이션이라는 요 플레이워크를 그대로 이제 타이디버스에서는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쿼사이 쿼테이션, 그다음에 프로나운, 그다음 함수, 이런 부분 자체를 요 타이드 이벨리에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를 가지고서 여기 난스타다드 이벨리에이션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스탠다드 이벨리에이션은 아시겠지만 그냥 표현식이 있으면 바로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난스탠다드 이벨리에이션은 실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이드 이벨리에이션에서는 그걸 이제 레이즈 이벨리에이션으로 해서 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구문이 완성이 되고 최종적으로 했었을 때 한 번에 구문을 생성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게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결국 이제 난스타다드 이벨리에이션인 거고,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타이드 이벨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옛날 방식으로 앞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iffuse and injection 패턴이죠. 이것도 그 패턴인데, 이거를 이제 인브레이싱이라고 하는 이제 괄호 2개 들어가 있는 구문으로 표현하기 전에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함수를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좀 명확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컬럼명이 들어가 있고 스레숄드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제 아규먼트가 들어갔을 때 컬럼명을 여기에다가 넣었을 때 이제 sim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디퓨즈, 그러니까 퓨즈를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관을 제거하는 것처럼 얘가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문으로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구문으로 이제 기호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칼럼 표현식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 캡처를 해 두는 거죠. 이렇게 캡처를 해 둔 다음에 얘를 여기 뱅뱅이 들어가는 곳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인젝트가 되는 거죠. 인젝션이 다 된 다음에 결과적으로 신관이 제거된 상태에서 인젝션 작업까지 완료가 된 후에 얘가 내부적으로 이제 R에서 실행할 수 있는 표현식으로 이제 전환이 된 후에 요걸 이제 레이즈 이벨리에이션 한번 해서 원하는 값을 얻게 되면은 구문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제 얻게 되는 형태로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브레이싱 괄호를 가지고서 최근에 이제 정리됐었던 구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칼럼에 들어가는 변수명을 디플라이어 버브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은 디플라이할 머니플레이션 동사가 그대로 먹어가지고 코드를 이렇게,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쿼테이션 마크도 없어졌잖아요. 그냥 변수명만 넣게 되면은 얘가 알아가지고 요 이제 디플라이 버브의 함수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diffuse and injection 패턴인 거고, 구문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embracing, 여기 괄호 기호를 2개를 넣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함수도 작성할 수 있고 코드도 이제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거는 이런 내용인데, 혹시 뭐 코멘트라든가 질문 있으실까요? 두 번째 컬럼, 아니 두 번째 방식으로 이제 컬럼 엠브레이스로 이제 감싸는 방식이 지금 저기 다운표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네. 다운표가 붙으면 또 이거는 지금 작동 안 하는 형식인가요? 이게 좀 저도 다운표 붙이고 안 붙이고 이거 부분 조금 헷갈려가지고. 다운표를 넣으면은 그 다를 것 같은데. 예, 그건 안 해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기 쿼테이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용 부호를 넣냐 마냐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는 이걸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그걸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인용 기호를 안 하게 되면은 빌 랭스 mm이라는 게 변수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변수 값이 앞쪽에 선언된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에러가 나는 거고, 여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타일이 이밸류에이션 플레이워크에서는 어쨌든 스코핑을 그렇게 잡으니까 여기에서 빌 랭스 mm이라고 해도 얘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변수명으로 인식을 해서 저기 나머지 후속 작업을 쭉 진행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따로 저도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다른 언어하고 다르게 뭐 R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데이터 머니플레이션 하고 데이터 클렌징하고 분석해주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타이핑 없이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나오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코딩 방법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이고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인데 그걸 넣어가지고 결과값이 어쨌든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데, 그 과정이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쪽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하들리 캠하고 이제 저자들이 이제 강조했던 것도 뭐냐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하들리 캠이라든가 이제 RCD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작성을 하긴 했었지만은, 이 아이디어가 되기까지 앞쪽에서 이제 위드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어태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피터 델가도 같이 이제 에그레게이트 트랜스폼 뭐 이런 이제 함수형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방식도 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5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돼서 2019년 이후로 이제 안정화됐고, 문법도 이렇게 이제 인브레이싱으로 해가지고 앞쪽에 이렇게 뭐 이제 인젝트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기 뱅뱅으로 해갖고 이제 인젝션을 풀어주고 어쩌고 하는 과정들이 다 이제 생략돼서 깔끔하게 구문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어쨌든 요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착된 모습이니까,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어떤 이제 함수라든가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요 문법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은 대부분 원하는 결과를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렇게 하게 되면 저 궁금한 게 마지막에 셀렉트문에서 저희가 변수를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C를 붙여서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게 될까요? 그건 안 해봤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칼럼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두 여러 개의 개가, 칼럼명을 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뭐 여기, 어쨌든 뭐 방식은 요 칼럼명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쿼테이션 없이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칼럼명이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예. 함수 만들 때 확실히 쉬워지긴 할 것 같아요. 저렇게 보면. 예, 함수 예. 만들 때는 타이디버스 못 썼는데 플레이어를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그 쓰는 군법도 좀 단순해졌죠. 그전에는 여기 이제 sim, 인코, 그다음에 뱅뱅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요 안에 이제 인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그 괄호 기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과정이 내부적으로 처리가 된 거니까 코드가 간결해졌죠. 예, 그다음에 계속 좀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네임을 그대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에러가 나오잖아요. 이 그룹 네임도 그렇고. 그럴 때 이렇게 이제 그 인브레이싱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룹명이 다른 거잖아요.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래밍 쪽에서 사실은 이제 두 챕터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지금 얘기했었던 그 디퓨즈 앤드 인젝션 패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그 기본으로 깔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세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는 게 함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루는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특히 R에서 주로 다루는 함수는 벡터가 들어갔었을 때 벡터가 아웃풋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함수인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좀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뭔가 작업이 된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 가지고 함수에서 아웃풋으로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그 R 데이터 프로그래밍에서 다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른 함수의 역할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보시면은 여기 그룹별 평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 F라는 것 자체가 디플라이어 버브들의 모음들이잖아요. 그 데이터 머니플레이션 해주는 그런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 아웃풋이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게 이제 이 방식인데, 앞쪽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인브레이싱을 써가지고 이제 코딩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그 타이드 이밸류에이션이 들어가 있는 함수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넣었을 때 데이터 프레임으로 결과값이 잘 나오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갔을 때 결과값으로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수를 달리 집어넣어 가지고 저기 그룹별로 다른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게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작업인 거니까, 그걸 이제 몇 번 이제 반복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여기 루프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변수를 달리 해가지고 요 이제 막대 그래프를 달리 그리는 사례를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컬리 브레이스가 들어가서 인브레이싱, 여기 이제 그 괄호가 들어가가지고 변수명,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고 변수명을 달리 해가지고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어라고 하는 걸 넣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평균치 데이터에 보게 되면은 그 범주형 변수가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피시즈라든가 아니면 아일랜드라든가 그걸 이제 변수명으로 달리해가지고 그리면은 요 그 함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함수만 호출해가지고 변수명만 달리하게 되면 이런 막대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내용인 거고, 다만 이제 그 여기에 보시면은 그 여기 콜론 한 다음에 이퀄이라고 하는 요 이제 기호가 하나 더 들어가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명의 어떤 값을 할당할 때 이퀄이라는 값을 기호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타이드 이밸류에이션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여기 안에서 요 스코프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변수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변수잖아요, 베리어블. 요 베리어블이 데이터 프레임 속한 베리어블인데 여기에 새로운 값을 이제 지정을 할 때는 여기처럼 이런 이제 요 새로운 이제 할당자를 이제 도입한다. 요 부분이 이제 좀 기억할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 책에서 이제 예제로 두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라고 해서 비스코즈린, 뭐 토거스는 있는데 기본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정렬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FCT 리브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역정렬 그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이제 범정 수준을 이렇게 이제 작업했었던 경우를 이렇게 앞쪽에서 작업한 다음에 지지 플랫으로 그리게 되는 게 요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그 가장 큰 내용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책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의 함수에 대한 그 개괄적인 내용,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죠.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여기 역사에 대한 부분 잠깐 이제 앞쪽에 도입으로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많이 얘기하는 게 디퓨전 인젝트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꾸준히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 거고, 그걸 가져다가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벡터가 들어갔을 때 벡터가 아웃풋되는 경우,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갔을 때 데이터 프레임이 아웃되는 거, 데이터 프레임이 인풋이 들어가서 그래프가 지지 플랫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함수를 작성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프로그래밍의 함수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중괄호 쓰는 게 신기술인 거죠? 네, 2019년 이후로 나온 이제 구문 표기법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인코라든가 뭐 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테이션이 있었는데, 근데 그 동사들 그 구문은 그 내부적으로 있을 거고요. 왜냐면은 이제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뭐 레거시 뭐 서포트 때문에 그거 기호가 특별히 데플리케이트 되지 않았다 그러면 쓸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코드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매번 다 그걸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그렇게 이제 인브레싱이라고 해서 이제 그 괄호 2개 해주는 걸로 구문을 정리했다고 하니까 그것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갈 텐데, 사실은 이제 이걸 먼저 하고 저걸 해도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제가 작성했었던 거는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함수를 왜 쓰느냐,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 함수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R로 이제 스크립트,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스크립트 작성해서 기능이 동작하는 걸 이제 보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위트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2번 된다 그러면은 함수를 작성할 때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사비를 모사하는 사례를 여기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가지고 잠깐 이제 함수를 만드는 거를 보시면은 그 주사위 눈이 6가지잖아요. 그래서 6개 중에서 주사위 다이스라고 해서 여기 6개
것들이고 사이즈 1 그래서 이제 6개 눈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뽑았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이제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함수명을 줘야 되는데 이 함수명을 이제 어떻게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함수명을 기억하기 좋고 뭐 나중에 저희들 다시 재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함수명을 좀 정성스럽게 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 책에 보게 되면 함수명이 좋은 경우 이제 좋은 함수명 사례, 나쁜 함수명 사례, 그 다음에 함수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고, 다음에 이제 스타일 가이드, 그래서 함수를 할 때 어떤 스타일로 이제 함수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 책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스켈레톤이잖아요, 함수 아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정리됐었던 거를 여기다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여기 이제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에 여기 인자값 앞쪽에서 한 번만 뽑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3개를 뽑겠다 해서 number of trial 해서 여기 이제 값을 집어넣게 되고 여기 R 같은 경우는 이게 불필요한데 명확히 하려고 하면은 return이라는 여기 동사도 지원하니까 여기 이제 그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턴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주사위를 모사하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사례를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왜 함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여기 하들리 위켐이 이제 만든 코드거든요. 중복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 코드에서 일부러 그 잘못된 걸 하나 넣었어요. 찾을 수 있으실까요? 요걸 보고서 한눈에 버그가 하나 있는데 그걸 찾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B에 잘못됐다는 게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0하고 1 사이 값인데 여기는 값이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B를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잘못된 게 보이죠.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그 중복이 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오류 때문에 함수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들리 위켐이 뭐라고 했냐면은 중복은 의도를 숨긴다. 그리고 복사해서 2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함수를 작성할 시점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 같아요.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꾸 중복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게 어떤 건지 그게 명확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중복을 없애고 이제 나면은 이제 명확하게 코드에서 의도한 바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함수의 구성 요소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데이터 인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어쨌든 이제 함수라는 게 인풋 값하고 아웃풋 값이잖아요. 근데 인풋 값으로 지금 이제 데이터 프레임하고 벡터를 얘기를 했는데 벡터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안에 뭐 숫자형도 있고 문자형도 있고 범주형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그 패키지가 하나 있는데 얼설트라는 패키지인가? 이 관련된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 가장 많이 이제 그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잘 정리해 주셨었던 패키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가디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함수에서 이제 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미리 이제 가디언처럼 앞쪽에서 이렇게 그 함수를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디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를 이제 붙여서 함수를 보호하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실행해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그래서 함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기법에 대해서 어설티브 패키지구나. 이 패키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디언 패턴을 잘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반환값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질러 패키지를 이제 저는 여기 썼는데 이때가 정리한 게 2018년, 19년도 좀 이래서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함수에서 인풋 값도 중요한데 캘큘레이션이 된다 리턴 값에 대해서도 좀 이제 직관적으로 반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트레인 테스트, 이게 사실은 질럿이라는 것 자체가 파이썬에서 이제 그 이런 이제 구문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R에서 구현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리턴 값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회귀 분석 관련돼서 회귀 개수를 이제 반환해주는 이제 함수를 만들 때 리턴 값을 이렇게 리스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반환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게 이제 그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함수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 타이드 이밸류에이션 쪽 관련되는 이제 그 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해서 저희가 PURR, 퍼라고 하는 이제 그 패키지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R에서 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잘 적합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저희가 하는 일이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어떤 함수를 가지고서 조작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얻는데, 이걸 좀 일반화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서 함수로 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함수로 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저희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이 많이 하게 되는 이제 쓰는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함수형 프로그램 쪽 관련돼서 왜 그 OOP라든가 다른 걸 많이 안 하고 이 함수형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많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주로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함수를 액체하고, 뭐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지만은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함수형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R 패키지들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잖아요. 그때는 이런 함수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도 이제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R에서 이제 S3, S4, 그다음에 D6, 그다음에 그 D7인가? 뭐 최근에 이제 또 나와 있는 그 OOP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발할 때는 이런 쪽으로 결국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 자체는 R을 쓴다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을 좀 익혀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이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례로 이제 뉴턴 방법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뉴턴 랩슨 메소드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이제 수렴 컨버전스 할 때, 해를 구할 때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기법들인데, 그래서 저거를 이제 와일 루프죠. 그러니까 그 해를 구할 때 와일 루프를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파인드 루프 컬 있어 리커시브한 패턴을 이용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반복이 필요 없이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반복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리커시브하게 코드를 짜게 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읽기 좀 쉬운 거죠. 좋은 장점이 되게 많은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저런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옛날에 이제 앞쪽에 이제 어태치, 위드, 애그리게이트, 뭐 트랜스폼 여러 가지 함수가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디플라이어에서 타이드 이밸류에이션까지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반복을 할 때도 옛날에 이제 맵 리듀스 이런 함수가 있었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잘 만든 게 별표 apply, 보통 L apply라든가 S apply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함수가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만 받는 게 아니라,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나 벡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또 받는 거죠. 그걸 이제 고차함수라 그러는데, 함수에서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앞쪽에 이제 위드하고 그다음에 어태치 뭐 이런 이제 레거시도 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타이드 이밸류에이션에서 디퓨즈 앤 인젝트 패턴에 나와 있는 인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괄호 기호를 쓰는 걸로 정리가 됐었던 것처럼 이런 함수형 프로그램도 이제 펄 패키지가 결국 이제 스타 어플라이 계열 함수를 이제 대체를 한 거잖아요. 기능은 동일한 거고 이제 쓰는 문법 기능 자체를 좀 더 직관적으로 아니면은 좀 더 가독성 높게 이렇게 이제 바꾼 게 이제 PURR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맵 DBL 나와 있지만은 여기 이제
DBL이라는 자체가 리턴 타입도 이걸 이제 캐릭터냐, 더블이냐, 아니면 리스트냐, 아니면 데이트냐, 로지컬이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그, 코드만 읽게 되면은 결과값도 이제 알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앞쪽에서 작성했었던 내용을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함수가 벡터하고 데이터 프레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함수도 인자값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고차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여러 이제 분석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제 세 개의 그 붓고 종류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걸 합쳐지는 경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나눠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세 종류의 지금 데이터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이제 읽어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예제를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읽어서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여기 read underbar csv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읽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set names 해서 이제 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원래 이게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걸 이제 언네스트 하게 되면은 요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원복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패턴, 여기 이제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고, 다음에 여기 기초 통계학에서 많이 하게 되는 이제 정규분포 같은 거 나올 때 정규분포에서 평균하고 이제 분산을 달리 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하는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런 이제 코드로 짜게 되면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의 평균 모수를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맵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저희가 사실 이런 이제 자료 구조를 티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리스트 칼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패턴이 되게 많이 쓰이는 게 지도 데이터 같은 거 다룰 때 보면 지오메트리가 사실은 요 밸류에 해당되는 것처럼 지도의 정보를 지오메트리, 폴리곤들을 이렇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를 달리 했었을 때 표본을 10개씩 뽑는 거, 이런 경우도 나와 있고, 표본 크기까지도 달리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시각화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 이렇게 시각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고,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부분이 좀 신선한데, 순수한 함수하고 순수하지 않은 함수가 얘기를 하는데, 순수한 함수는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력값을 넣었을 때 아웃풋 값이 이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는 경우, 그때 이제 퓨어 함수라고 그러고, 시스템 타임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지 않은 방식대로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를 이제 인퓨어 펑션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가 이제 시간, 두 번째가 이제 난수를 뽑는 경우, 세 번째가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인퓨어 펑션의 대표적인 예인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형태로 나오는 거는 이제 퓨어 펑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장명환 사무관님이 많이 쓰셨던 무명함수 람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제 코드를 짤 때 매번 이제 함수명이 이제 매번 반복돼서 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이제 함수명인 경우에 함수에 이름 붙이는 것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어나니머스 함수를 써가지고 결과값을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그때 이제 좋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고차적인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이제 거기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도 그 어드밴스드 R의 그 내용들을 일부 여기다 좀 정리한 거래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 세컨드 버전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래밍 쪽 관련되는 내용을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다뤄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